노화의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생기는 것인데 누구에게 언제 발병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들에 혹해서 증상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약을 과하게 복용하면 약으로부터의 도움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김전입니다. 파킨슨병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파킨슨병은 치매와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몸이 떨리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만 파킨슨병은 단순히 몸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마음까지 힘들게 하는 비운동 증상도 동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함께 하실 한상돈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손병원 신경과 전문의 한상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원장님 오늘 주제가 파킨슨병이잖아요. 어떤 질환인지 먼저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파킨슨병은 무엇이고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궁금합니다. 네. 뇌 특정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서 겉으로는 손발이 떨리고 몸이 조금씩 굳으면서 행동이 느려지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퇴행성 변화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노화의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생기는 것인데 원인을 찾아서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누구에게 언제 발병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진단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물론 다른 숨어있는 원인이 파킨슨병을 흉내내는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서는 약물 복용 내력이라든지 머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이를 감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이를 감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들 어떤 게 있나요? 파킨슨병에 특화된 별도의 검사는 사실 없고요. 주 진단 도구는 파킨슨병 전문가의 병력 청취와 진찰 소견입니다. 좀 당황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네. 많은 퇴행성 질환들은 여전히 전문가의 직접 판단이 주요 진단 기준이 됩니다. 물론 파킨슨병은 도파민의 부족 현상이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파민 PET 검사 같은 경우 상당히 특화된 검사이긴 하지만 매우 고가의 검사이고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진단 과정에서 필수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병력과 진찰 소견상 파킨슨병이 의심되면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은 아닌지 검토하기 위해서 피검사와 머리 MRI 같은 것을 먼저 시행하고요. 다른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파킨슨병으로 진단하고 약물 투여를 하거나 아니면 약물 투여 없이 경과를 일단 지켜봄으로써 확진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증상이 많이 진행되어서 병원에 처음 오셨을 경우에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확진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떤 분들은 1년 넘게 약을 처방해 드렸다가도 아무래도 파킨슨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기도 할 정도죠.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요. 파킨슨병은 운동장애, 비운동장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일단은 운동장애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운동장애의 증상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발이 떨리고 몸이 조금씩 굳으면서 행동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손이 떨린다고 해서 다 파킨슨병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네. 저희들 표현으로 안정시 떨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가벼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떨리는 것은 본태성 진전이라는 또 다른 질병과 관련성이 높거든요. 그 외에 걸음걸이가 변해서 구부정해지고 보폭이 작아지거나 팔 동작이 감소하는 것도 흔히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제가 수전증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네. 또 파킨슨병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본태성 진전 같은 것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진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방금은 운동장애였잖아요. 네. 비운동장애 대표적인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나누자면 기억이나 정신 증상, 자율신경 증상, 수면장애, 감각이상 등이 있는데요. 기억력이 좀 나빠지거나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배변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다가 반복적으로 깨기도 하는데 수면 중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여서 같이 자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죠. 감각이 둔해지거나 손발에 이상 감각이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인 우울증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이전에 없던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진단의 주요 포인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전부터 있던 증상이 아니라 파킨슨병 증상과 함께 조금씩 나타났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다면 치료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운동 장애는 어떤 치료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증상이 결국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는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거나 그 도파민을 대체하는 다른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질병 초기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잘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운동을 한다거나 물리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고요. 다만 무리가 될 정도로 심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도움이 그쵸. 되지 않으니까요. 수술적 치료로 뇌 깊은 곳에 거기서 자극하는 어떤 전극을 삽입하기도 하는데요.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약물 치료에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는 분들에게 시도하는 것이라서 약물 치료가 우선이라고 봐야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비운동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운동장애는 환자마다 나타나는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대증요법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증요법이라고 하면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각각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는데요. 맞춤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실제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인지기능 검사나 수면다원 검사 같은 복잡한 검사에서부터 설문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본인이 느끼는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의와 잘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지기능 개선제나 항우울제, 수면제 혹은 수면 보조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혈압약과는 반대가 되는 혈압을 올려주는 승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운동 장애도 결국에는 약물적인 치료가 같이 병행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파킨슨병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인가요? 네, 그 부분이 참 파킨슨병 환자를 보는 의사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치매 같은 많은 퇴행성 질환들이 완치가 어려운 질환들입니다. 파킨슨병은 치료를 잘해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악화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비운동장애 증상 중에 인지기능 저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인지기능이 많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갖고 관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한편으로 너무 욕심을 내서 증상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약을 과하게 복용하면 약으로부터의 도움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제가 어떤 때 생각해보면 각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약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앞당겨서 많이 복용하면 결국 나중에는 효과가 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증상이 있다고 그것을 잡기 위해 앞서 나가지 말고 증상이 심해지면 뒤따라가서 그 증상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내가 일상생활에 좀 덜 불편해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증상이 조금 심해졌다고 약을 무조건 강하게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낼만 하면 조금 더 기다리시도록 다독여줘야 합니다. 네, 약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이닥 시청자분들이나 네. 또 이제 파킨슨병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들에 혹해서 큰 기대를 갖고 완치시키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본인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적절히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은 증상이 조금 심해진다고 환자가 의기소침해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파킨슨병은 사실 주변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상돈 원장님과 함께 파킨슨병의 다양한 증상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파킨슨병은 그래도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도움과 함께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다면요,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충분히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으니까요, 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닥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